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월 9일 제가 기획하는 The Nine Report라고 하는 동영상 보고서의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브 타이틀은 일본 정치 경제 브리핑입니다. 뭐 문자 그대로 일본의 정치 경제의 새로운 발달 사항이나 특정한 현안 같은 거를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동영상을 해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매주이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촬영이 되지요. 다만 오늘은 새해 첫 시작이고 어찌 보면 앞으로 오래 지속되는 그런 그 여행의 첫 발이기 때문에 오늘은 금년도에 일본의 정치 경제에서 커다란 주요 그 현상들을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뭐 제목은 나인 리포트고, 나인이란 말을 쓴 이유는 매달 9일, 19일, 29일 그러니까 순간이죠. 열흘에 한 번 보고서를 내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나인 리포트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온전하게 리서치를 해서 물론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작성을 하고요. 저는 간단히 뭐 서울 출생이고 80년대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정치 경제학, 특히 비교 정치학, 그 정치 경제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는 뭐 아시겠지만 일본이 굉장히 아시아 나라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그래서 소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권의 사회과학계에서 동아시아의 부흥에 가장 그 두드러지는 케이스인 일본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일본 연구가 아주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었고요. 굉장히 제가 일본말에 뭐 시작도 모르는 상태여서 일본 경제에 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생으로서 또 제가 공군 장교로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알았던 한국의 시스템하고 거의 같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막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를 이해하는데 일본 정치 경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본 정치 경제를 전공하게 시작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도 주로 일본 정치 경제론, 정부기업 관계론 같은 것을 강의하다가 홍콩 반환 이후에는 제가 홍콩에서 일본으로 활동의 저기 베이스를 옮겨서 주로 쭉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자그마한 연구 회사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일본의 주요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의, 특히 국가 원수 수상의 동정, 그 변화가 정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지요. 우선은 2월 16일 날은 일본을 막 제1당인 자민당의 대회가 있고, 3월 10일 날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 일본에게 큰 충격을 준 동일본 대지진이 13주년 되는 그 해이네요. 그리고 이제 3월 하순에는 23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일본은행 총재가, 나중에 다른 세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본은행은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중앙은행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총재는 굉장히 자민당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자민당과 하나의 팀이 되어서 일본의 금리 정책을 포함한 그런 금융 정책을 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무튼 그런 총재가 물러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독립성을 중시하는 일본 은행으로 돌아설지,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우리 경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엔 뭐 히로시마 정상회담인데
뭐 큰 중요성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게 되는 지금 미국, 한국, 일본이 스크럼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스크럼을 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큰 문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주목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6월 달에 소득세 감면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뭐 이것도 큰 중요성 없습니다만은 일본의 집회가 새롭게 이제 디자인도 바뀌고 발행이 돼서 제일 많이 쓰이는 찬행, 그 다음에 오천행, 그 다음에 이지망행 하는 집회가 새롭게 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은 동경도지사, 현재 여성입니다만은 동경도도 마치 한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에 거의 뭐 버금가게 굉장히 인구가 2천만이 넘는 3천만 되나요? 중요한 그런 이제 지방자치제이고 그래서 동경도지사 선거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민당의 총재 임기 만료가 9월 말이어서 어쩌면은 총재 지금 기시다 정권의 총재가 참 아시겠지만 일본은 자민당의 총재가 자동적으로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민당 총재를 그만두면 이제 수상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건데 총재 임기 만료가 9월 말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 7, 8, 9 혹은 10월까지는 일본 정계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은 모르거나 세르거나 새로운 그 정권이 발족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기시다가 두 번째 임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이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보통 일반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금융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증권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해서 3시에서 3시 반으로 연장을 한다는 거 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시다 정권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기시다를 이어받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별로. 자민당은 1955년에 자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자유민주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이상 중에서 한 6년 정도를 사회당의 정권을 내주고 거의 일당 독재에 가까운 그런 통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는 선진 국가라는 그런 일반의 위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만 자민당의 일당 독재라는 그 안에는 몇 개의 파벌이 있어서 파벌 사이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펜덜럼, 시계추 현상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 양대 파벌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 파벌이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일본의 자민당은 글쎄요, 최근에 말하자면 거물들이 다 사라지고 지도자급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경량화하면서 파벌의 구심력이 떨어지고 해서 파벌이 고만고만하다. 그래서 양대 파벌이 주고받는 현상은 아마 거의 없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일본인들도 볼 때 옛날에 강력한 기시라거나 다나카라거나 하는 그런 강력한 총재에 비하면은 진짜 경량급이지만은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시다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 하는 거죠. 아무튼 시나리오적으로는 일본은 이제 중의원을 해산을 해서 제1당의 그 총재가 없어지는 것이 총재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중의원을 9월에 들어서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9월에 들어서 자민당 총재가 다만 일본은 이제 우리와 달리 수상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산한다면은 다시 국회가 재구성되는 시기가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기시다가 자신이 있다면은 동경도지사 바뀌는 그 즈음에 아예 그냥 자민당을 해산을 해서 국회를 해산을 해서 다시 중의원 총선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일당이 거의 같은 결과지만 나타나고 그래서 다시 총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시다라는 인물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일본 전체의 여론, 정치평론가들은 없다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2명, 3명의 그런 리더들이 있었고, 그들이 항상 담합을 하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 담합 정치이고, 더군다나 담합의 장소가 대개 요정이기 때문에 요정 정치다 이런 말이 참 교과서에도 났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그런 필적한 인물이 없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은 전 간사장인데 지지율이 약 20%. 고이즈미 신지로는 고이즈미 전 수상의 아들이죠. 아직 젊고 젊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만은 환경 대신 조금 정부 캐비넷 속에서 그렇게 중요성이 뛰어나지 않는 적어도 외무 대신이나 그런 걸 했단 모르겠는데 환경 대신 출신 고이즈미 신조가 17%, 고노 타로는 디지털 대신 IT 대신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고노 요해 전번에 아버지가 중요한 의장이고 그 또 할아버지가 고노 이치로라고 자민당의 최초의 자민당을 만든 한 3-4사람의 파이오니어의 손자죠. 대대로 내려오는 정치 집안의 사람이고 또 미국 유학하고 해서 고노 타로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있습니다만은 중년층 이상에서는 과거에 자민당의 리더라는 그런 어떤 냄새나 품격이 없다 이런 평이 전반적인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가 요시히데는 얼마 전까지 관방장관을 하면서 활약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정치판에서 흑수저죠. 그렇게 아버지가 부모가 정치가도 아니었고 지방 출신이고 학력도 높은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했습니다만은 관방장관으로서 굉장히 활약을 해서 신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에 없는 포지션인데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문공부 장관 합치는 것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의 매일 수상하고 같이 한 팀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관방장관을 수상의 뇨보야쿠 아내라고 남편이 수상이면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관방장관이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중요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은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카이치 사나이는 여자입니다. 여자이고 소위 일본에서 극우 정치인 쇼군이라거나 산케이 신문이라거나 이런 데 대표로 나오는 그 우익적인 생각을 가진 여자 정치가고 따라서 굉장히 한국에는 비판적인 그런 정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로 조금 얘기를 넘어가서 보면은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년을 전체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세션이기 때문에 큰 얘기로만 하겠습니다만은 24년이 일본한테는 조금 작년보다 나아지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수년간의 그런 굉장히 나빴던 무력했던 경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입구가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실질 GDP가 작년 말에 1.1%인데 금년도에 4분기별로 보면은 1.1에서 1.6, 1.7, 0.6이기 때문에 4, 5, 6, 7 여름이 굉장히 상당히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되게 5월 이후가 일본은 여러 가지 그런 휴일도 많고 소비가 진작되는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 지수도 동반적으로 작년 말에 2.5%. 일본은 진짜 몇 년 동안 물가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특이한 경제 구조입니다만은 금년도에 2.4%, 2.4%, 2.2%, 금년 말엔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거는 괄목할 만한 그런 소비 지수이기 때문에 금년도 일본 경제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미쯔 스미토모 그룹에서 만들어낸 그래프인데 그거는 파란 그래프는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 근데 오른쪽은
그 리만 쇼크 시대에 벗어나는 패턴하고 비슷하게 2024년 6월이면은 그런 말하자면 많은 불확실성을 벗어나서 적어로 경제가 마이너스에서 지상 위에 플러스로 올라오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자, 그럼 그걸 경제 정상화라고 부르기로 한다면은, 막 그 얘기는 참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주요한 요인은 역시 제조업에서 도요타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생산력을 만회해서 지금 한국도 현대자동차 굉장히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해외에서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도요타 자동차가 그야말로 거의 비등하게 어깨를 나란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생산력이 상당히 만회할 것이다는 거 하나의 요인이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최근에 일본 제가 출장을 자주 가는데 20대, 30대, 40대 젊은 한국인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일본에 가고, 또 가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특히 중국인들이 소비가 상당히 중국의 부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소비력이 생기면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뭐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이 우리보다 오히려 물가가 싸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물건들은 우리보다 더 싸고, 그래서 아주 호화 관광이 아니면은 일본이 더 싼 편이라고 그런 느껴지는데, 그래서 중저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점점 회복되면서 개인 소비도 확대를 하는, 일본 사람들이 진짜 좀처럼 주머니를 풀지 않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역시 잘 반영하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인데, 4월 달에 25, 26일 날 있는 금리 정책 결정 회합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장기 금리를 정부가 미리 관리하는 그 일드 커브를 컨트롤해서 딱 박스에 하나 갖다 두는 그런 관행을 아마 요번에 철폐하지 않을까라는, 막 그때는 이미 중앙은행의 총재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수상이 기시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권이 바뀌고 일본행 총재단이 바뀌고 경제가 4월 달 돼서 상당히 말하자면 좀 그 봄 기운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런 장기금리 조작하는 것은 철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당분간 시장하고 거래는 제로금리 정책은 그 쉽사리 풀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금융의 논리보다도 역시 그 자민당,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의 굉장히 그 소심한,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지도자가 깃발을 휘두르면서 하는 그런 관행이 없기 때문에 제로금리 정책을 이렇게 아마 바꾸는 거는 자민당의 어마어마한 의사결정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이 완화되더라도 제로금리 정책을 금방 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9년도에 일본 경제 주요 리스크는 무엇인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째는 그 원유 가격이 지금 중동,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승하고, 따라서 또 엔화가 앞으로 강세가 된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그 실질 GDP가 축소할 수 있다. 그리고 나홀로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뭐 한국 이상으로 국제 체제에 상호 의존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앞으로 금융 긴축,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침체, 장기와 같은 그런 경기 침체가 일본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자체적으로 경기 하방, 경기를 밑으로 내려누르는 그런 압력 요인들이 있어서 임금 상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참 돈 안 쓰거든요. 그런 가계 저축 지향, 더군다나 저축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저축을 하는 거는 금융적인 논리보다도 사회 문화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에 그 일본에서 그 지진이 많이 나고 해일이 났을 때 집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사과 상자에 이지망행, 우리 한 장에 10만 원이죠. 그런 화폐를 묶은 것이 막 사과 상자로 나오고 할 정도로 우리 치면 10만 원짜리 지폐들을 사과 상자에 담아놓을 망정 은행에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금융 논리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집안에 단스 료킹이라고 하죠. 단스. 장롱에다가 돈 집어넣는 그 저금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거고. 근데 국내 정치가 불안정, 특별히 무슨 커다란 무슨 그 갈등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기시다 정권이 너무 약체다. 그렇다고 기시다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파벌이 있냐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조용하게 사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지금의 정치 상황이 좀, 좀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또 최근에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 그리고 동아시아, 특히 앞으로 이것도 우리 앞으로 큰 화두입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이렇게 미국의 어떤 그런 컨트롤 하에서 한국하고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체제 형성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일본의 자민당의 일부, 그 다음에 아직도 상당히 힘이 있는 사회당이나 공산당 그런 데서도 의문이 있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제 긴장도 하나의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